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의 전쟁 참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변수가 되진 않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구기현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쿠르드족 참전이 훌륭한 일이고 전적으로 찬성한다. 사실상 쿠르드족을 좀 밀어넣는 그런 모양새예요. 쿠르드족의 참전, 이번 전쟁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사실 지상군 투입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군의 지상군 투입 대신 이 쿠르드군을 지상군에 투입을 해서 현지로 이제 활용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묻어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쿠르드족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른바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불리는데 중동 곳곳에 4천만 명가량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순위파가 다수인 쿠르드족은 시아파인 이란과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이라는 거지 전원이 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또 화기도 좀 문제가 되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지금 쿠르드족은 네 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고 대표적으로 국가 없는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쿠르드족은 쿠르드족인데 지금 이라크로 이렇게 이란과 이라크 국경 사이의 산악지대에 있는 한 수천 명 정도 가량의 그런 사람들을 자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쿠르드의 역할을 좀 제한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란이 이미 혁명 수비대만 하더라도 현역이 19만 명에 예비군까지 하면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대군이군요. 네, 그리고 민병대가 존재합니다. 민병대도 활용 가능한 민병대가 한 60만 정도 됐을 때 이 수천 명의 쿠르드군에게 아무리 뭐 무기를 주어진다고 해도 이 이란에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의도로 쿠르드족을 이렇게 지상군 대신 투입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르드군은 이미 2014년부터 19년까지 IS 격퇴 과정에서 굉장히 그 병력의 힘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IS 격퇴 과정에서 그 쿠르드군 전사자만 11,000명 정도 됐지만 미군 전사자는 수십 명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 즉 미군을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병력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상군 직접 파견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년 동안 저희도 잘 알다시피 2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지상군 직접 파견은 어떻게 보면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카드이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내 트럼프 이 지금 전쟁에 대한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쿠르드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쿠르드족은 지금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미국한테 반대급부를 강한 걸 보장을 받아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뛰어들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떤 반대급부가 갔을까요? 그런데 이 쿠르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국에 인접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쿠르드족이 어떤 영향력 과시를 할까 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인구의 약 18에서 20% 정도 되고 독립 움직임이 자극이 될까 봐 끊임없이 이란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공 사용을 불허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한 이라크 역시도 외무장관에게 직접 이라크 땅을 이란 공격에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루드족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S 격퇴에 가장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이 이제 시리아가 이제 건국하고 나서는 바로 이 크루드 카드를 버려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당한 기억이 이제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다시금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을 해줄지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쿠르드족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이유 이면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전쟁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는 전쟁을 두고 정치적 파장이 큰데요. 미국 상원 청문회장에서는 전쟁에 항의하는 해병대 출신 정치인과 현직 의원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No one wants to fight for Israel. His hand. Oh, his hand. Let go of the door. Let go of the door. The senator broke his hand. A sitting U.S. senator just broke the hand of a Marine. A U.S. senator just broke the hand of a Marine. You're a coward, punk. 네, 뭐 저런 사건이 일어날 만큼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에 쿠르드족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반전 시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타파해야 될지가 자신의 남아있는 정치 생명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쿠르드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쿠르드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쿠르드족의 마음에 드는 조건을 내놔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독립국가를 약속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접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개국에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고 네. 쿠르드가 어떤 독립의 어떤 기치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정말 풀기 힘든 출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출구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자, 이것은 곧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석병원 교수님, 지금 중동 전쟁 언제 끝날지 다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상군 대신에 양쪽의 미사일 재고가 누가 먼저 바닥나느냐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가느냐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던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 지금 처음에 예상을 했던 한 달 이내에 끝나지 않고 한 달을 넘어서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의 경기 침체랑 고물가의 우려는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향하는 와중에요. 다시 밤 사이에 미국이나 이란에서 속보로 휴전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속보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급등을 하고 다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급락을 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우리만큼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번 중동 사태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유 같은 경우 100%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 가까이가 이제 이란이 지금 봉쇄를 하겠다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할 때, 특히 두바이유 가격이 급등을 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제조업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전력을 특히 많이 소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LNG 수입 통로까지 막히게 되면서 우리가 LNG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향후 수익 전망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더 널뛰기를 하고 특히 그동안에 또 상승폭이 올해 들어서만도 주요국 지수 중에서 코스피가 가장 높거든요. 그다음은 코스닥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높게 상승했던 것을 갖다가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욕구도 많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뛰었다는 널뛰기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그저께 큰 폭으로 사상 최대 폭이었죠. 하락했다가 또 어제는 다시 또 상당 부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약간 떨어지던데 자, 이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그저께 같은 최대 낙폭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점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을 바꿀 가능성도 크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어느 정도 항행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원유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반도체 산업, 최근에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미래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돼서 급등을 했는데 이 이익 전망치가 수정되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고 그러면 코스피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앵커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또 그때 뉴스에 따라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여전히 불안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최악의 경우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도 보니까 이 코스피는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은 또 크게 오르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어느 쪽에서 하락폭이 더 상대적으로 큰 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LNG 가격 급등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향후 이익에 큰 타격을 받게 돼서 코스피가 더 오히려 지금 코스닥보다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한 외국계 투자자문사 이 CEO가 올린 글을 한번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이른바 오를 때는 더블링이 곱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정이 아니라 폭락을 한다고 썼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그동안에 다른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세금 구조가 이제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붙는 양도세는 없죠. 소규모 주주. 그리고 거래세만 납부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배당을 받은 수익을 노리고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익이 생기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손실이 생기면 또 손절을 하고 이런 식의 투자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점,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차익 실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선진국 주가보다 변동성이 컸던 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우리 주가 널뛰기에도 또 다른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경제학에서 기본이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클 때는 당연히 투자를 갖다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주식의 일일비 호재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뭐 나쁜 뉴스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자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달러 예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환율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꽤 있잖아요. 환율이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이분들도 큰 영향을 받는데 지금 한때 야간에 장외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예, 그 가능성도 지금 결국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 미국 간의 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요. 네. 배럴당 100달러 이상씩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투자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뭐 상단을 1,54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태의 추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기간이 얼마나 장기간 될지, 네.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중동에 있는 다른 산유국들의 정유 시설에까지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유 생산 시설 파괴가 될지 말지, 얼마나 확전이 될지 이런 여부를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해서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장기전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처음에 개입할 당시에 4주에서 5주를 네. 예상을 했는데 그럼 단기전이죠. 그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 각오도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할 것으로 봤을 때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이란도 항전 의지가 강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호 세력인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까지 동원을 해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같은데 정유시설, LNG 생산 시설에까지 공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나라들이 대응 반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사태가 한 달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서평원 교수께서는 이 장기화 가능성에 더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자 구기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냐?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장기전을 계속 이제 위험성이 가해지면서 오히려 조기 종식을 좀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다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걸프 지역 전체 그리고 뭐 어제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막 이제 영향이 가는 바 그 누구도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점점점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서로 공방처럼 오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이 자, 미군 기지뿐 아니라 지금 UAE 그리고 뭐 사우디, 카타르 이런 미국의 우방들의 중동 국가들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도 공격받은 입장에서 반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 편에서 이 나라들이 같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도 그 공격을 했지만 사실상 주로 뭐 카타르나 뭐 바레인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무부 장관도 끊임없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우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지에서 직접적인 참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차마 이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하기는 싫지만 제3차 거의 세계대전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국가 GCC 국가들은 직접적인 참전은 굉장히 꺼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지금 일부 유럽국들한테도 피해가 가면서 유럽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럽 역시도 미묘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비례적 군사 방어 조치 지원 가능성을 시사를 한 바 있고 특히 영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란 공격에 영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로 이제 그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바로 나토가 드론 공격을 막은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입장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즉각 대화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미국의 끊임없는 화해 제스처를 같이 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기 때문에 유럽이 뭐 직접 나선다, 나토 국가들이 참전한다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 생각대로 좀 전쟁이
좀 축소돼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됐잖아요. 이란이 뭐 못 지나간다, 여기 지나가면 폭파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는데 현재 네.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사실상 봉쇄 상태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열려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 대비 약 90% 이상 이 급감을 했고, 특히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이제 해협 밖에서 발이 묶여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사들도 최대 해운사들도 이제 모든 운항을 전면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협상 카드, 그리고 화해 제스처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주겠다, 봉쇄를 이제 폐쇄하겠다, 봉쇄를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이란이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상 이란은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호위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이 선박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료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안 받아주죠, 아예. 안 받아주고 그 보험료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아무리 호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점차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묶여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석병호 교수님, 문제는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을 이제 중동국에서 들여오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묶여버린다면 우리로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우리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급등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원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원유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다 장기화되면 최대 배럴당 14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배럴당 100불 이상 이상 된 그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급등을 하고 제조업 기업들의 수익이 안 좋아집니다. 결국 그리고 만약에 제조업들이 이 생산 비용 증가를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것은 당연히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원화 단위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게 되면 우리 무역 수지, 경상 수지도 역시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가지고 당연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수입 원자재의 원화 표시 가격이 다 상승하는 것은 우리의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2%로 예상을 하는데 1.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예상이 되는데 2% 중반대, 2.5%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2% 물가 안정 목표를 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전쟁이 더욱더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자, 그런데 국내 기름값 득달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려면 수입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시차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업계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월 17일에 1,692원이었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오피넷 기준입니다. 자, 일주일 된 3월 6일,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죠. 이 12시 기준으로 1,866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석병훈 교수님, 일단 서울 휘발유 가격은 지금 1,900원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보통 국제유가가 오르면 아니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들여온 원유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시간인데 왜 주유소 기름값부터 이렇게 오르는 거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 그게 국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을 이제 2, 3주 뒤에 시차를 두고 상승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우려가 확산이 되자마자 사재기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네. 국내에서 먼저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을 넣겠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그다음에 뭐 경유 같은 경우도 산업용 수요, 그다음에 생계형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재기 수요가 크게 몰린 가격 이유로 국내 휘발유 재고라든지 경유 재고가 주유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급격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매 업자들 역시 사전에 주유소에 납품을 할 휘발유랑 경유 재고를 확보하자는 목적으로 사재기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국내 석유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조기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혹자께서는 이러면 정유 회사들의 이윤이 늘어나니까 네.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원래 정유 회사의 이윤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에서 그 휘발유, 석유랑 경유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제외한 정제 마진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축 충격, 이제 국제 정세 불확실성 이런 걸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석유류 제품의 생산 원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정제 마진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익 전망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가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석유 제품이 급등한 것은 사재기 수요 때문이고 이게 사재기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정유회사 이윤 전망은 정제 마진이 줄어들어서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밝히기로는 지금 200일 넘게 버틸 수 있는 비축유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이 비축유까지 소진하고 나서 기름이 모자랄 가능성이 또 있나요? 예, 뭐 7개월 정도의 지금 비축된 지금 석유 가지고 있다. 경유 휘발유랑 뭐 원유를 이제 7개월 정도 비축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사태가 더 장기화된다. 물론 7개월까지 안 가더라도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사태가 뭐 5개월, 6개월까지 장기화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전략 비축유 수준이 낮아지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공장 가동도 멈추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 전략 비축유를 소모한 다음에 다시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워놓기에는 또 두바이유 가격이 그때까지 안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또 추가로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7개월 분량의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기름 풀겠다. 미국 기름 갖다 써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갖다가 이제 일부 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유를 이제 70% 이상 갖다 썼는데 그 원유의 수입처를 갖다가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방출한 전략 비축유를 일부 우리가 더 수입을 해서 뭐 이 소진된 우리나라의 전략 비축유를 보충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대책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 LNG입니다. LNG 천연가스 우리나라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LNG는 사실 오랜 기간 비축할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가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LNG 가격 역시도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 뭐 7개월 비축돼 있다고 해도 LNG는 그렇게 장기간 비축한 게 없고 LNG 가격도 이제 카타르 지금 LNG 생산 시설도 이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지금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 가격 급등이 국내 전기 요금을 급등시키고 이것이 제조업의 생산 원가를 끌어올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 단순히
원유 비축된 게 7개월치다라고 하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전쟁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걱정이 좀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봅니다. 자,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될지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지타바가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기현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메네이의 차남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제가 이란에 거주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었냐면 아버지보다 더한 보수적이고 강경파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이미 2009년부터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그 최고 지도자의 차남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 수비대와 굉장히 강한 연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한마디로 보수 강경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009년 녹색 운동 당시에는 어떤 당시 뭐 선거 부정이다 아니면 시위대 탄압에도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의혹을 받은 만큼 이란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직접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 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그럼 차기 지도자로? 트럼프가 다른 사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원하는 차기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아마도 이 이슬람 정권이 아닌 정권 만약에 레짐 체인지를 원한다면 사실은 이런 최고 지도자를 종교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지도자를 원하는 일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를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 뽑겠다. 이것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 정권이 유지하는 이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는 트럼프가 원하는 이야기는 아예 정권 자체 성격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전복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이 이런 과정에서 미국한테 물밑 협상을 제안했다 이런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란 외무장관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We are not asking for a ceasefire, and we don't see any reason why we should negotiate with the U.S. When we negotiated with them twice, and every time they attacked us at the middle of negotiations. So there is no request for a ceasefire by us,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만약에 제가 이란 외무장관이라면 물밑 협상이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는 부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도 정보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겠지만요. 물밑 협상이 있을 가능성은 물론 있고 단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실 미국과 이란 모두 자존심 대결, 일종의 이제 자존심 대결로 그렇죠.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모두 뭔가 승리를 우리가 일정 부분 승리했다라는 어떤 카드 그리고 얼굴을 내세울 수 있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서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작업들이 물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구기현 교수님, 서욱병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